네, 안녕하세요. 직업정보론 세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직업정보의 제공 자료에서 3절 21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직업사전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사전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뭐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혹은 한문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옥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직업사전이라는 것도 있어? 라고 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쨌든 직업을 알려주는 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사전은 그럼 도대체 목적이 무엇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어사전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 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국어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죠?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국어사전이라면 직업사전은 어느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직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혹은 그것들을 활용해야 될 때 당연히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직업사전의 목적은 표준화된 직업명과 기초 직업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목적 첫 번째는 표준화된 직업명도 알려주고, 여러분들 단어 중에는 사투리도 있고 혹은 속어나 은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죠? 표준어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표준화된 직업명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예, 직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졸업 예정자라든가 혹은 졸업자가 필요할 거고, 또 이직이나 전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고, 또 실업자 등이 필요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도 직업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직업사전을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업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직업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특히 누가 쓰겠습니까? 예, 인사 담당자죠.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직업 사전이라는 걸 또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도 필요하지만 또 어느 쪽에서 필요하냐?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혹은 뭐 직업 훈련 학교라든가 이런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훈련 기관에서 교육 내용을, 교육 과정을 수립하거나 혹은 교육 내용을 만들 때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면 과정에 당연히 직업사전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정책 수립자. 예, 노동정책 수립자. 정책 수립자죠. 정책 수립자에게도 예,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기초적으로 제공한 것이 직업사전이다 보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업사전의 목적은 크게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는 직업명을 알려주는 어떤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주로 필요한 사람들, 당장 제 직업과 매칭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 그 다음에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떤 설계하거나 계획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짤 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정책 수립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업사전의 연역입니다. 연역. 한국 직업사전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한국에서 한국 직업사전이지 그럼 뭐 북한이나 중국 직업사전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단어 빼고 그냥 직업사전이라는 짧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사전의 연역은 69년도에 최초로 직업사전이라는 것이 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3,260개의 직업이 수록됐답니다. 예, 69년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때 당시에 3,200개 정도의 직업이 들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도 3,200개의 직업을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주변에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혹은 뭐 부부간에도 알고 있는 직업 얘기해봐라 그러면 100개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200개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직업사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종별로는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 통합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올해는 서비스 분야의 직업을 종사해서 내가 그 분야만 내겠다 그러면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유통 분야, 혹은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생산 분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몇 년 동안 합쳐져서 통합적인 직업 사전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자, 69년에 한 번 만들어졌었고 1차죠. 그게 86년에 두 번째가 또 만들어졌고, 이제 그걸 통합 1판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3년, 2011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직종별 직업사전이 있고, 2013년도에 직종별 직업사전이 발간됐고, 2014년에도 직종별 직업사전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쓰는 직업사전은 통합본은 2011년도 통합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사전이 통합본은 2011년 판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사전의 발간 과정입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업사전을 구성하는 요소를 어떤 것들로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직무조사를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할 것이냐, 혹은 설문지를 통해서 할 것이냐, 혹은 관찰을 통해서 할 것이 등등등 그런 직무조사하는 방법들을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끝나면 설문지 개발 매뉴얼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설문을 하든 혹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을 하든 어쨌든 간에 설문을 통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설문지에 대한 개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조사원을 교육시킵니다. 그 연구개발자가 직접 현장마다 다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그러한 직업 정보만을 수집하는 조사원들을 뽑아서 그런 현장에 내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곳에나 갈 수 없으니까 사전에 어떤 특정한 직업, 특정한 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체를 미리 얘기를 해서 이제 직무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장에 가서 그 특정 직업,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생긴 직업이다. 그러면 아주 예전에 없던 저희 세대에서는 없었던 프로게이머 그런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 게이머가 이제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없던 직업이 생겼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는 기관, 혹은 프로게이머를 그 팀을 창단한 업체가 있다면 그런 데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데가 사업장이 되는 거죠. 사업체.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게 타당하게 제대로 조사가 된 거냐, 조사 결과를 갖고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혹은 그 직업이 속해 있는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거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런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직업 사전에 등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플로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조사 대상 사업체 선정, 주로 그럼 어떤 사업체를 직업 사전에 들어갈 직업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를 주로 가서 조사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라든가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보고서, 이게 통계청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통계청에서 매달 하는 그런 조사를 협조해주는 업체에 우선 해본다라는 거죠. 자, 당신 사업장에 가서 이런 직업을 조사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라는 통계청에서 만드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는데 그것들을 협조해주는 사업체, 혹은 대한상공회에서 이제 그 전국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국 기업체 총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체를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을 하고 그 기업체에 미리 전화를 통하거나 뭐 이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되겠죠. 무조건 가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일이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직업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사사무원이다. 그럼 채용 업무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평가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공과 사를 또 해서 징계하는 업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직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직무. 그래서 우선은 직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무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24페이지에 나오는 플로우 차트에 있는 것처럼 산업 혹은 직무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비조사는 뭐냐면 현장 가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자료, 그죠? 신문이라든가 혹은 인터넷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한번 해준다는 거죠. 그게 예비조사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가 선정되면 그 사업체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뭐 대략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찾아가서 직무 조사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로 이제 관찰법이나 면담법, 비교 분석법 이런 것들이 쓰여진다. 이 직무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업 심리학 그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찰법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해당 직업을 가진 그 직업원이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또 환경은 어떻구나. 어떤 도구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관찰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게 관찰법이고요. 그 다음에 면담법은 그 사람을 데려다 이제 어떤 상담실이나 면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 어떤 일 하세요? 또 어떤 도구를 쓰십니까? 어떤 데 신경 써서 일하세요? 뭐 등등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면담법이겠죠. 그 다음에 비교 분석법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자료와 비교한다든가 혹은 다른 사업장에 있던 자료와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직무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직무조사 명세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조사가 끝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기술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직업 심리학 시간에 조금 더 그 분야에서 다룰 거지만 직업 명세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무명세서라는 게 있고 직무명세서죠. 직업이 아니고 직무명세서라는 것도 있고 직무기술서라는 것도 있다. 둘 다 직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조사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럼 왜 명칭이 다르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무명세서는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쓴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격리사무원이다 그러면 숫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숫자적인 감각이 좋아야 된다든가 혹은 꼼꼼해야 된다든가 혹은 침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기술하는 게 직무명세서고요. 직무기술서는
일에 관련된 거예요. 일. 자, 그 일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혹은 뭐 어떤 스킬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일에 대한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게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검증 작업을 해보는 거죠.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사전을 발간하고 발간된 자료들을 축적해 놓은 DB를 구축해 놓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직업사전의 직무조사 과정이 플로우 차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한국직업사전의 수록직업 현황 해가지고 2013년 말 기준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매년 조사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랬죠. 어쨌든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우리나라의 직업이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예, 13,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 직업이 5,594개이고 그 다음에 관련 직업이 5,377개예요. 그래서 본 직업은 5,500개 정도, 그 다음에 관련 직업이 5,300개 정도. 유사명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판매원에 대해서 FC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험 설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재무 컨설턴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지죠. 그게 유사 명칭입니다. 근데 그 유사 명칭이 다른 직업이에요? 아니죠. 예. 같은 직업인데 단지 이름만 달리 불려지는 거죠. 그게 유사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건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계해서 13,000개에서 2,000개 정도 2,600개 정도 뺀다면 뭐 11,000개 혹은 뭐 요 정도가 우리나라 직업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직업사전에 수록된 건 01번부터 24번까지 돼 있죠. 예, 고용직업분류라서 그렇습니다. 01번이 관리직, 그 다음에 02번이 경영회계 사무관련직 이런 식으로 해서 24번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직업사전에는 이렇게 크게는 24개의 분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직은 예를 들어서 본 직업이 173개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군인은 5개밖에 없는 게 군인은 계급별로 나눠져서 그래요. 예, 그리고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는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겠지만 군인은 대외적으로 보면 기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류만 돼 있지 숫자는 안 돼 있습니다. 예, 종사자 숫자는 그건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다음으로 이제 직업사전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직업사전을 만들기 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사전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직업사전 구성의 첫 번째는 직업 코드입니다. 예. 여러분들 주민번호가 있고 여러분들 이름이 있죠. 그렇듯이 코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도 고유의 코드라는 게 존재해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래서 그게 직업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예시로 나와 있죠. 1531번이라는 코드라는 것은 요 두 가지 숫자가 중분류 코드예요. 좀 전에 우리 바로 전 페이지에 봤던, 자,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를 보시면 15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계 관련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계 관련직. 그래서 여기서도 기계 관련직이라고 15번이 나오죠? 그래서 기계 관련직입니다. 이게 중분류입니다. 중분류. 원래 대, 중, 소, 그 다음에 세 분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고용직업 분류는 대분류는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중분류부터 코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중분류 코드가 먼저 나온 거예요. 대분류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예, 중분류 코드가 15번이고요. 그 다음 한 자리 숫자로 나오는 게 소분류 코드입니다. 소분류 코드. 그래서 그럼 소분류 코드 뭐라고 돼 있나요? 예, 운송 장비 정비원이라는 거죠. 기계 관련직이라는 큰 중분류에서 그 밑에 또 하나를 세 분류해서 보니 운송 장비 정비원이라는 거죠. 운송 장비 정비원이라는 분류에 속하고 또 그 밑으로 소 다음에 뭐겠어요? 세 분류죠. 세 분류는 뭐가 돼 있느냐? 항공기 정비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지만 코드는 세 분류 코드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대중소세 이렇게 나간다면 큰 거부터 또 분류 해서 이렇게 대중소세로 간다면 세 분류 체계인데 숫자는 네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업 코드는 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직업 코드라는 게 그 직업의 그 해당 직업,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처럼 항공기 정비원이다. 그럼 이 직업에 대한 코드는 1531이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직업에는 그 고유한 코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드 번호는 예,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를 쓰고요. 고용직업분류 코드를 사용하고 네 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예,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시험에도 사실은 직업 코드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내용만 정확히 들어가 있어도 맞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직업 명칭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라라는 표현을 쓰죠. 구라. 그게 사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표준말입니까? 아니면 은어나 속어에 속하는 걸까요? 예, 그건 표준말이 아니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라라는 표현을 내가 글을 쓰는데 써야 될까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듯이 단어에도 표준말이 있듯이 직업 명칭도 표준화된 직업 명칭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본 직업 명칭입니다. 그래서 직업 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전에 등재된 표준화된 직업명이죠. 직업 명칭인 거죠. 예, 그게 본 직업 명칭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 직업 명칭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그 직무가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한국직업사전에 그 직무 내용이 기술된 명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명칭, 사업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 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칭, 해당 직업 종사자 간에 서로가 부를 때 쓰는 명칭도 되고요. 그 외 각종 직업 관련 서류에 쓰이는 명칭도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에서 쓰이는 명칭이라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 모집할 때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호칭을 부를 때, 서로 간 호칭 부를 때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서류에 등재될 때도 쓰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이것이 본 직업 명칭이 맞겠다 해서 결정된 게 본 직업 명칭이고 직업 사전에 등재된 직업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조사의 경우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이 무엇으로 불리는지 잘 모를 때 있어요. 김씨, 이씨 혹은 김기사, 이기사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냥 무슨 산업기사니 건축기사니 이러면 기사라고 부르지 그냥 건축
전문가니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식이 서로가 부를 때 본인이 뭘로 불려져 있는 데는 잘 모를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작업자들 간에 사용하는 호칭과 기업 내 직무 편제상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로 상위 책임자나 혹은 인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 도대체 직업이 뭡니까? 정확한 직업이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가급적 외래어를 피하고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우리말 표기에 현장감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외래어를 쓸 때는 교육부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쓴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한국말을 쓰되 한국말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라든가 뭐 코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말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코치라고 한국말을 쓰고 영어로도 코치라고 꼭 표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비슷하겠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본 직업이 아니고 뭐 세컨드 직업 뭐 이렇게 세컨드 직업도 그러네요. 하여튼 아르바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는 걸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외래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아르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영어도 같이 표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원어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업사전의 구성은 직무 개요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개요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개요라는 것은 그러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 없습니다. 예. 개략적으로 그 직업이라는 것이 어떤 직업이다라고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직무 개요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직무 개요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직무 담당자의 활동이에요. 활동. 그 다음에 활동의 대상 및 목적. 자,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정리하는 활동을 한다. 격리사무원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동을 적고 활동의 대상과 목적은 뭐냐? 대상, 숫자적인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이거죠. 회사의 어떤 수익관계를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직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기계, 설비 혹은 장비, 작업 보조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격리사무원 같으면 뭘 썼냐면 주판이라는 걸 썼죠. 주판이라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작업 보조물이겠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나 아니면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겠죠. 그 다음에 사용된 자재나 만들어진 생산품, 자재, 격리사무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종이를 많이 쓰겠죠. 예. 그 다음에 만들어진 생산품은 뭐예요? 격리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격리원 입장에서는 회계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물론 일반적인 공장에서야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것들 생산품, 서비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반되는 일반적이거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사용되는 거죠. 이것들을 간략하게 써놓은 게 직무 개요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사무원이라는 걸 예를 들어 보자는 거죠. 격리사무원이 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숫자를 정리하고 뭐 돈이 들어왔 증빙을 챙기고 그죠? 어디 사용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대상은 뭐냐? 대상.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다음 목적은 회사의 수익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주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겠지만 사무실에서는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산기 같은 것들이 쓰이겠죠.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자재, 종이, 그 다음에 생산품은 뭐 회계 장부, 뭐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격리 지식이 필요하겠죠. 지식, 그죠? 예, 뭐 대차제도표 작성하는 거라든가 뭐
분산이나 회계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지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이든 전문적이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게 직무 개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개요를 이렇게 했고 다음에 수행 직무라는 게 있다. 수행 직무.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건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행 직무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예요. 뭘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가지고 한다 그랬으면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자, 누가 쓴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을 거 아닙니까? 그게 수행 직무예요. 그래서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그래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뭐 격리사무원은 뭐 숫자를 가지고 정리하고 그것들을 뭐를 만들고 하루 일개표를 만들고 그걸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게 수행 직무입니다. 그러면 수행 직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작업 순서에 따라 주로 작성합니다.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 순서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산직이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를 하고 뭐 반장의 조례를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스위치를 켜고 앉아서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순서 혹은 작업 순서에 따라서 기술한다라는 거예요. 기술.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 직무를 또 기술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예,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어를 생략 가능하다는 주어 생략 가능하다. 여러분들 입사 지원 서류 작성하실 때 혹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죠?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나는, 저는 이런 표현 쓰나요, 안 쓰나요? 예, 쓴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요즘은 그 표현 안 씁니다. 예, 요즘은 왜? 당연히 그걸 지원한 사람이 그걸 하겠다, 뭐 했었다라는 거지 나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쓸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아예 생략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업을 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주어가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고 옆에서 도와준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 도와줬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의 본질을 표현한 동사와 그것을 규정하는 수식어를 적절히 쓰라. 예. 동사나 수식어를 적절히 써라. 뭘 했다, 움직였다, 들어갔다 나왔다, 혹은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동사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뭘 했는지, 행동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체는 항상 현재형으로 기술한다. 현재형으로. 예? ing죠, ing. 뭐 과거에 했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예, 그거 한다, 저거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형으로 기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인 언어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언어. 예. 나는 참 열심히 했다. 뭐 이게 아니라 오늘의 작업량 100개를 채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언어 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언어. 그 다음에 문체는 간결한 문장 써라. 간결한 문장. 예, 간결한 문장 쓰고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 다음에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요한 내용을 모두 기술한다. 중요한 내용. 빠뜨리지 말고 중요한 내용은 모두 기술해라. 다음에 여덟 번째 주된 직무보다
빈도나 중요도는 낮으나 어쩌다가라도 하는 일 있죠. 매일 하진 않아.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해. 그건 어떻게? 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하기도 한다. 예. 그래서 빈도가 낮으면 빈도나 중요도가 낮더라도 뭘 한다 그러면 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래 표기할 때는 원어를 함께 표기해라. 예, 외래어 쓸 때는 원어를 함께 표기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설턴트다 그러면 컨설턴트를 쓰고 옆에다가 CUNSULT 뭐 이런 식으로 컨설턴트라고 원어를 같이 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수행 직무에 관련 물론 직업 사전 자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수행 직무 기술 원칙도 자주 나오고 있다. 요거 유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에 나왔던 부분들은 직업 사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었다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본 직업 사전이 정말 제대로 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업 사전에는 본 구성에 이렇게 직업 코드, 본 직업 명칭, 직무 개요, 그 다음에 수행 직무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가겠지만 여기까지는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